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고대 로마의 중심부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 승리나 정치를 목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어둡고 낯선 것을 탐험하기 위해서입니다. 로마는 우리에게 도로, 수로 법률 시스템을 제공했지만 동시에 고대 세계가 본 적이 없는 가장 터무니없고 연극적이고 완전히 불안한 처벌도 제공했습니다. 그러니 편안해지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하지만 제가 하는 일이 정말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해주세요. 댓글에 여러분이 어디에서 시청하고 있는지, 몇 시인지 알려주세요. 누가 함께 하는지 보는 것은 항상 흥미롭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조명을 어둡게 하고 부드러운 배경을 위해 선풍기를 켜고 웅웅거리며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합시다. 베스타 여신은 산채로 묻혔습니다. 고대 로마에서 처녀성의 높은 가격, 베스타 여신은 국가적 와이파이와 같은 영적 존재였습니다. 만약 그들이 무너진다면 모든 것이 잘못될 것입니다. 이 여성들은 사춘기 전의 여신 베스타를 섬기기 위해 직접 선택되었습니다. 영원한 불꽃의 수호자 그들의 임무는 신성한 불이 타오르도록 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30년 동안 남자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대 로마에서 순결 서약을 어기는 것은 비난받을 뿐만 아니라 원로원 한가운데에서 핵폭탄을 터뜨리는 것과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베스탈이 장난치는 것이 적발되면 문자 그대로 산채로 묻히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채로 묻히는 것이 아니라 은유적으로 캔으로 보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땅속에 묻히는 것이었습니다. 왜 묻었다고 말하지 않고 일반적인 고대 범죄처럼 칼로 처형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단순한 로마인들은 베스탈의 피를 흘릴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신을 화나게 했기 때문에 그들은 즐거운 허점을 찾았습니다. 구덩이를 파고 깜빡이는 기름 램프로 그녀를 내려놓고 약간의 빵과 물 한 방울을 뿌렸습니다. 수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녀를 보일래 봉인하면 피도 엉망도 신성한 분노도 없을 것입니다. 불쌍한 소녀는 어둠 속에 누워 자신의 삶의 선택에 대해 생각할 것입니다. 로마가 손을 털고 떠나는 동안 당신은 그녀와 함께 잡힌 남자들이 같은 운명을 맞이할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보통 공개적으로 채찍질당해 죽었습니다. 여전히 잔인할 뿐입니다. 공정하게 말해서 더 빨리 베스탈이 되는 것은 큰 영광이었습니다. 경기에서 일선 좌석을 차지하고 호화로운 마차를 타고 여행했으며 단 한마디로 사형수를 사면할 권한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한 번의 작은 혼란과 함께 왔습니다. 그녀는 지하에서 영구히 잠을 잤고 로마는 이를 심각하게 여겼습니다. 유명한 베스탈 여신 코르넬리아는 데미시아누스 황제의 통치 기간 동안 선고를 받기 전에 카이사르는 내가 신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생각하는가? 그러면 필멸의 인간이 나를 만진 적이 없으니까 라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대담한 움직임이 효과가 없었으므로 직장에 압도당하는 느낌이 들면 적어도 상사가 당신을 낡은 빵과 먼지 낀 기름, 램프와 함께 구덩이에 묻어버리겠다고 위협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인사정책이 돌과 두려움에 기록된 로마, 포에나 클레, 동물 룸메이트와 함께 자루에 담긴 죽음, 고대 로마, 철학의 발상지, 건축과 열병 꿈처럼 들리는 처벌, 페냐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페냐는 해고의 처벌로 번역됩니다. 아니요, 이것은 기발한 중세 게임쇼가 아닙니다. 궁극적인 로마 금기를 저질렀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버지를 죽이는 것은 로마인들이 한 일이 아닙니다. 벌금을 때리거나 감옥에 넣지 않을 거야. 아니, 네가 사랑하는 늙은 아빠를 죽였다면 그들은 너와 네 마리의 불행한 동물이 주연을 맡은 호화로운 처벌 패키지를 줄 거야. 먼저 로마인들은 내 손을 묶을 거야. 어쩌면 내 인생의 선택을 되돌아볼 시간을 줄 거야. 스포일러 던 너는 나쁜 선택을 했어. 그런 다음 너를 큰 가죽 자루에 꿰맬 거야. 아늑하게 들리지만 더 좋아질 거야. 너와 함께 자루에 들어가는 건 충성심 때문에 개였어. 원숭이가 없었으니까. 왜 혼돈을 더하지 않았을까? 사후의 후회를 헤쳐나갈 바엠과 일출에 내 운명을 알릴 수탈기 있었을지도 몰라. 그런 다음 자루는 이제 터져버릴 거야. 나쁜 결정과 동물의 분노가
이상적으로는 깊은 강으로 던져졌습니다. 그 결과 휘두르며 울부짖고 쉿쉿거리는 소리가 공포와 시적 정의의 믹서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이 특정 동물들이 선택된 이유를 정확히 모르지만 역사가들은 그것이 상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는 가족, 원숭이, 혼돈, 뱀, 속임수, 수탉을 상징합니다. 기본적으로 당신의 죄는 살과 깃털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자루 안에서 당신이 원숭이에게 머리를 들이받고 뱀이 당신의 다리를 휘감는 순간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개는 정신을 잃고 수탉은 화요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역대 최악의 탈출실 같네요. 처벌은 드물었지만 다행히 로마에서는 가끔씩 부활시켰죠. 보통 연극적인 것을 좋아하는 황제들 아래에서 요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죠. 범죄자를 죽이는 것만이 아니라 성명을 발표하고 그 과정에서 몇몇 관객에게 트라우마를 안겨주는 것도 목적이었어요. 다음에 아빠가 엉터리 농담을 하거나 생일을 잊어버리면 그때 로마에서 태어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세요. 파트라사이드는 치료를 뜻하는 게 아니라 뱀 서커스 십자가 처형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의미했어요. 그러나 십자가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대부분 나무 십자가,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는 것, 그리고 국가에 간섭하지 말라는 경고를 떠올립니다. 이것은 로마의 대표적인 형벌입니다. 잔혹하고 대중을 굴욕시키는 처형이지만 로마인들이 가끔씩 약간의 창의성을 더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거꾸로 된 십자가형이 등장합니다. 그렇습니다. 거꾸로 된 십자가형은 분명히 똑바로 죽는 것만으로는 충분히 굴욕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은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되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당국에 정말로 범죄자, 반역자, 때로는 반역자들처럼 죽어서도 강인함을 고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지만 아마도 가장 유명한 거꾸로 된 십자가 처형은 예수의 12제자 중 한 명인 성 베드로의 처형일 것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네로 황제 치하에서 십자가형을 선고받았을 때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십시오. 저는 주님처럼 죽을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이상한 요청을 했습니다. 로마는 효율성 기계였기에 물론이죠. 왜 안 되겠습니까?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상황이 조금 심각해집니다. 십자가 처형은 이미 최악의 죽음 중 하나였습니다. 질식과 출혈, 그리고 완전한 공개 굴욕을 합친 것이지만 몸을 뒤집으면 역동성이 바뀌어 머리로 피가 몰리고 근육이 부자연스럽게 긴장되어 숨쉬기가 거의 불가능해지고 매우 아팠습니다. 지루한 강의를 듣는 것과 누군가가 발목에 못을 박는 동안 거꾸로 강의를 듣는 것의 차이입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이것은 단지 고통에 관한 것이 아니라 상징주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거꾸로 된 십자가는 아이러니하게도 겸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피터의 선택은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존경심이지 반항심이 아닙니다. 불행히도 그 이미지는 나중에 공포 영화와 메탈 밴드에 의해 차용되어 매우 다른 홍보 효과를 냈습니다. 로마인들은 상징성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었고 우리는 당신의 죽음을 가능한 한 이상하고 기억에 남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당신이 어울릴 때 고대 로마가 모든 처벌을 거꾸로 공연 예술로 바꿀 수 있었다는 것을 문자 그대로 기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십자가형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극적인 연출이 있는 죽음이었습니다. 11조는 트라우마를 곁들인 원래의 팀 빌딩 훈련입니다. 동기부여 연설을 떠올릴 때 코치가 우리는 함께 이기고 우리는 함께 진다라고 외치는 모습이 떠오를 수 있지만 고대 로마에서는 우리는 함께 행진한다 또는 여러분 중 10명 중 1명이 죽는다 라고 쉽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11조의 매력적인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너무나 잔혹해서 현대의 훈련소가 스파데이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로마 부대가 전투에서 비겁함을 보이면 탈영하거나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지휘관은 폭발적인 의미가 아니라 심리전과 같은 핵 옵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룹은 줄을 서서 10명의 군인이 제비를 뽑았습니다. 윤희, 좋은 사람은 9명의 동료에게 곤봉이나 돌 또는 근처에 있는 무엇이든 맞아 죽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죽음에 직면했을 뿐만 아니라 로마에 대한 충성심을 증명하기 위해 전날 밤 와인과 빵을 함께 나눠 먹었던
그 사람도 죽여야 했습니다. 서바이버 로마 군단판과 같았지만 아무도 면역을 얻지 못했고 모두가 트라우마를 안고 떠났습니다. 그들이 그 후에 휴식을 취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2명의 생존자는 하이파이브와 긴 주말을 얻지 못했습니다. 아니요, 밀 대신 보리를 식량으로 지급했는데 이는 로마식 "우리는 당신들에게 실망했습니다" 라는 표현이었고 요새의 안전한 곳 밖에서 야영하도록 강요당했습니다. 11조의 논리는 차갑지만 효과적이었습니다. 적보다 동지를 더 두려워한다면 도망치는 것을 2번 생각할 것이고 이상하게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규율은 전설적이었고 11조는 병사들이 몇 명의 시체를 밟고서라도 행진하도록 했습니다. 11조의 가장 악명 높은 사용 중 하나는 스파르타쿠스에서 굴욕적인 패배를 겪은 후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폼페이와 함께 삼두정치를 형성한 부유한 장군 카수스였습니다. 노에 반란 그는 불명예스러운 부대를 학살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정상 궤도에 올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우연한 사내 학살뿐입니다. 따라서 다음에 상사가 팀 책임감을 높여야 한다고 말하면 로마의 카수스 휘에서 살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실패는 처벌받은 것이 아니라 분배되었습니다. 이단자들의 포크 중세목 운동,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고대 로마 또는 더 정확히는 황홍희 동안의 후기 로마 제국에 살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때는 상황이 더 이상해지고 어두워졌으며 이단에 더 집착했습니다. 당신은 교회에 반대하거나 어떤 신성한 신념에 도전했습니다. 로마는 당신을 꾸짖기만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결코 잊지 못할 액세서리를 선물했습니다. 이단자의 포크를 상상해 보세요. 양쪽에 2갈래의 갈래가 있는 금속 막대, 한쪽 끝은 턱 아래를 향해 있고 다른 쪽 끝은 바로 가슴 위쪽에 꽂혀 있습니다. 목에 끼어 있는 소형 삼지창은 불편하게 들립니다. 우리는 막 시작했을 뿐이에요. 이 멋진 장치가 부착된 후에는 머리를 전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아래를 보세요. 찔렸습니다.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찔렸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단적인 생각을 속삭이세요. 당신의 칼라에 찔렸을 때 피가 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처음에는 피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게 천재적이었습니다. 포크는 당신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당신을 지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당신은 때때로 며칠 동안 서 있어야 했고 그저 자신을 찔리지 않기 위해 모든 근육을 긴장시켰습니다. 그것은 마치 상이 천천히 자신의 목을 비스듬히 치는 것이 아닌 움직이지 않는 게임을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단자의 포크라고 부르지만 그것은 신성 모독자, 마녀, 거짓말을 의심하는 사람에게도 사용되었습니다. 아침 식사 전에 주교를 짜증나게 한 사람은 누구나 다용도로 쓰이는 고문이었습니다. 침묵과 고요함, 그리고 영혼을 산산이 조각내는 불편함에 맞춰 상황을 더욱 극적으로 만들기 위해 고안된 것이었죠. 포크에는 때때로 작은 라틴어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나는 내 죄를 부인한다 또는 나는 유죄다와 같은 문구였습니다. 왜냐하면 천천히 활자로 꿰뚫리는 것만큼 고백을 강화하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형벌이 로마에서 가장 극심한 형벌 중 하나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위한 시작 패키지에 가까웠습니다. 피도 흘리지 않고 공개 처형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한 고통과 내면의 공황만 있었습니다. 고통에 대한 이단 베빌의 입문 과정이라면, 심각한 회의 중에 재채기를 참으려고 노력해 본 적이 있다면 로마에서 목에 쇠가 꽂힌 채로 3일 동안 계속 참았다고 상상해 보세요. 침묵은 황금이 아니었고 신들이 타르피안 바위에서 던진 2개의 녹슨 갈래와 목 경련으로 강요되었습니다. 로마의 원래 친구 삭제 버튼은 수동적 공격적인 문자나 고대 로마의 극적인 소셜미디어 팔로우 취소를 잊어버리세요. 국가를 배신하면 그냥 차단한 것이 아니라 절벽에서 던졌습니다. 타르피안 바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로마 포럼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나오는 수도 경계 언덕 남쪽 면에 80피트 높이의 험준한 절벽이 있는데 그저 경치 좋은 전망대가 아니라 공화국이 배신자들을 바로 그곳에서 내던져 쓰레기를 치운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들리는 것만큼이나 극적인 광경이었습니다. 이 바위의 이름은 로마 소녀 타르파야에서 따왔습니다.
그녀는 도시를 적 사비니족에게 배신하고 그 대가로 반짝이는 금팔찌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비니족은 문자 그대로 사상가들이 거래를 성사시키는 대신 방패로 그녀를 짓밟았습니다. 그녀의 몸은 절벽에서 던져졌고 바위는 그녀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침략자나 모호한 지불 계획은 믿지 마세요. 하지만 그 후 타르피안 암석은 로마가 반역자, 부패한 관리, 거짓, 증인, 그리고 국가를 이놈은 극적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게 만든 모든 자들을 처리하는 데 가장 선호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교수형도 칼도 없이 짧은 비행과 급정거만으로도 사형수들은 옷을 벗고 행진한 후 중력에 의해 형이 집행되는 가장자리로 행진했습니다. 네, 보통 군중이 있었습니다. 장날 분위기를 돋우는 데는 옛날식 처형만큼 좋은 게 없었습니다. 공개 처형이었고 최종 처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단지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으로나 영적으로 도시에서 제거된다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궁극적인 취소 문화 로마판, 흥미롭게도 그 바위는 유피테르 신전에서 돌을 던질 수 있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즉, 신이나 국가의 거짓말을 하면 마지막 순간에 잠시 천국을 일선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더 정교한 처벌이 사자, 십자가형, 불타는 튜닉과 함께 왔지만 타르페안, 바위는 단순함 속에 우아함이 있고 메시지 속에 잔인함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에 누군가가 그렇게 말할 때 버스 밑으로 그를 정말 던졌습니다. 로마인이 먼저 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세요. 바퀴는 없고 돌만 있고 배신의 소리가 언덕을 울려 퍼집니다. 담니오 에이드베티우는 사자에 의해 죽었습니다. 박수는 선택사항입니다. 투석기 돌에 땀을 흘리고 50,000명의 열광적인 팬들이 있습니다. 고대 로마의 케이블 TV 버전, 오늘의 메인 이벤트 담니오 앳 베스티웃, 또는 우리가 부르는 대로 모든 사람이 간식을 먹는 동안 야생 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것. 이 처벌은 범죄자, 반역자, 전쟁 포로, 그리고 가장 비극적으로 제국의 신에게 절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에게 로마가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죽음에 관한 것이 아니라 광경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로마는 지루한 처형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연극을 믿었습니다. 사형수들은 배고픈 사자, 표범, 곰 또는 때로는 코끼리가 기다리고 있는 경기장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로마는 로마이기 때문에 그들은 종종 희생자들을 먼저 옷을 입혔습니다. 맞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죽음을 도덕극으로 바꿨습니다. 불운한 영혼 중 한 명은 오르푸스로 분장하여 중간에 혼자 몰살당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영혼은 프로메테스와 같은 신화 속 악당을 연기하여 새들이 그를 쪼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재현, 그것은 오락적 정의와 종교적 선전이 모두 하나의 덮개가 있는 재앙으로 합쳐진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자신을 변호할 기회가 있었는지 물을 수 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재판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박수갈채로 포장된 사형 선고였습니다. 군중은 피를 보러 왔고 그날 사자들이 졸았다면 문제가 없었습니다. 로마인들은 뜨거운 쇠로 그들을 찌르거나 며칠 전에 굶기는 것과 같은 속임수를 썼습니다. 쇼타임은 계속되어야 하고 이것이 강경한 범죄자에게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은 절도, 정치적 반체제 혐의로 경기장에 갇힐 수 있습니다. 또는 당신과 사자 점심 사이에 서 있는 유일한 것, 즉 종교법의 잘못된 편에 서 있는 것조차 매우 관대한 황제의 호의이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가학성이 아니라 선을 넘는 행동을 하는 모든 사람을 경고하기 위해 계산된 것이었고, 이것은 당신일 수도 있습니다. 공포와 고양이에 의해 지배받던 로마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기독교 순교자들은 대본을 뒤집어 짐승 같은 죽음을 명예의 훈장으로 바꾸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담나시오 에이드 베스티온은 영광보다는 피에 관한 것이었으므로 다음에 배심원 의무에 대해 불평할 때 그렇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신화처럼 옷을 입고 표범을 피하는 것과 로마가 존엄하게 죽도록 내버려 두었을 때 명예롭게 자살하도록 강요하는 것, 고대 로마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는 것은 항상 경기장으로 끌려가거나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운이 좋거나 정치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특별한 종류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강제 자살은 모순되는 것처럼 들립니다.
우리는 당신을 죽이지 않을 것이지만 당신이 직접 하도록 강력히 권장합니다. 다음은 작동 방식입니다. 당신이 상원의원, 귀족 또는 로마 사회에서 2개 이상의 튜닉을 소유할 만큼 높은 사람이었고 당신이 그들을 화나게 했다면 황제는 아마도 쿠데타를 계획함으로써 아마도 너무 자신감 있게 존재함으로써 당신은 조용한 방문을 받을 것입니다. 두루마리가 전달될 것입니다. 황제로부터 정중한 메시지가 전달될 것이고 대략 이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국가를 모욕했습니다. 명예로운 길을 택하십시오. 번역, 해가 지기 전에 자살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당신을 대신하여 그것을 하고 더럽혀 줄 것입니다. 이 점에서 당신이 따랐다면 당신의 가족은 당신의 재산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기록에 흠집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서류 대신 피가 묻은 로마 버전의 퇴직금 패키지였을 것입니다. 이것은 굴욕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많은 엘리트들은 그것을 최후의 통제 행위, 때로는 문자 그대로 따뜻한 목욕, 손목의 칼날, 그리고 마지막 독백으로 여겼습니다. 로마의 드라마에 대한 사랑을 잘 보여주는 철학자 세니차 더 젊은이는 유명하게도 이런 운명에 직면했습니다. 네로에 대한 음모에 가담했다는 비난을 받았고 아마도 거짓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일을 끝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손목을 긋고 발목을 그었지만 피가 나면 항상 죽을 것입니다. 때때로 그들은 그냥 당신이 아름답게 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앉아있는 나무 당나귀는 범죄. 만약 당신이 불편한 의자에 대해 불평한 적이 있다면 고대 로마가 그들의 상상력이 풍부한 처벌 중 하나였던 가구를 사용했기 때문에 한마디 하고 싶을 것입니다. 지금은 악명 높은 나무 당나귀 또는 운명의 고통 조랑말이라고 불렸어야 했습니다. 이 장치는 실제 당나귀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A자형으로 생긴 키가 크고 좁고 각진 나무 들보였습니다. 면도날처럼 얇은 꼭대기가 있었습니다. 사형수, 보통 도둑, 노예 또는 반항적인 군인은 그것을 타도록 강요당했습니다. 맞습니다. 체중이 다리 사이에 날카로운 모서리에 눌려 있지만 기다리면 더 심해져서 요점을 정말로 강조할 수 있습니다. 의도된 무게는 종종 사람의 발목에 묶여 있었습니다. 중력이 나머지를 했습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들보가 살을 천천히 고통스럽게 찢었고 사형 집행자가 얼마나 관대하게 느끼는지에 따라 몇 시간 동안 그곳에 남겨질 수도 있습니다. 로마인들은 나무 당나귀를 발명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초기 중동 고문 전통에서 유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화려하게 받아들인 이유는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가 좋아했던 것 중 하나는 화려한 장식과 함께 처벌하는 것이었습니다. 항상 사형 선고는 아니었지만 때로는 대중적인 굴욕에 매우 설득력 있는 형태로 사용되었습니다. 혼잡한 광장을 상상해 보세요. 고객을 속이는 상인이 잡혔고 이제 아이들이 웃고 상인들이 간식을 파는 동안 당나귀 위에 올라타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공연이자 인생의 교훈이었습니다. 모두 하나 더 나빴습니다. 로마 장군들은 때때로 그것을 현장 훈련으로 사용했습니다. 불복종한 군인은 명령을 따르도록 상기시키기 위해 당나귀 위에 올라타게 될 수 있었습니다. 내부 출혈처럼 사기를 북돋우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끔씩 수정이 있었는데 어떤 당나귀는 금속이었고 어떤 당나귀는 스파이크가 달려 있었습니다. 한 레코드에서는 로마가 피드백을 받아들이고 즉흥적으로 혁신을 일으켰기 때문에 가열된 버전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굴욕적이고 잔인했으며 단순히 앉아 있는 행위가 평생 신체적, 정신적으로 상처를 줄 수 있는 처벌로 바뀌었습니다. 다음에 사무실 의자가 조금 뻣뻣하다고 느껴지면 적어도 날카로운 삼각형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고대 로마에서는 아무도 발에 돌을 묶지 않았습니다. 나쁜 자세가 가장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총에 맞았을 때 가구가 얼굴에 낙인을 찍었습니다. 신분증이나 신원 조회, 구글 검색이 없던 시대에는 영구적인 것이었습니다. 고대 로마는 범죄자들을 추적하는 간단한 방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새겨 넣기만 하면 됩니다. 네, 브랜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업들이 로고로 하는 그런 종류의 브랜딩이 아니라 이마에 범죄 딱지를 붙이는 거죠. 도둑
도망 노예, 상습범이라면 축하합니다. 이제 이 놈을 믿지 마라 라고 외치는 영구적인 얼굴 특징이 생깁니다. 브랜딩은 보통 가열된 금속 막대를 이용해 했습니다. 마감일이 다가오자 대장장이가 피부에 부드럽게 눌러 넣었습니다. F는 모피 도둑을 의미하고 C는 칼럼니아를 의미합니다. 거짓 고발자는 이마나 뺨에 그을렸습니다. 고대 로마 버전의 옐프 리뷰 한 개로 두개골에 찍힌 것과 같습니다. 비밀스러운 뒷방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브랜딩은 공개적인 광경이었고 교훈이었습니다. 범죄자를 모욕하고 다른 사람들이 두 번 생각할 것이라는 아이디어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선전이었습니다. 이제 그 표시를 가지고 시장을 걷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일자리를 구하려고 애쓰는 건 행운이야. 누군가와 시시덕거리는 건 잊어버려. 넌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어. 걸어다니는 범죄 현장이었지. 도망친 노예들은 특히 표적이 됐어. 많은 노예들에게 도망자라는 뜻의 툭라는 글자가 찍혔고 그 후에 다시 도망치면 더 가혹한 낙인이나 더 심한 낙인이 찍혔지. 노예들은 그저 소유물이 아니었어. 불복종을 배지처럼 달고 다녀야 했지. 어떤 영리한 사람들은 상처, 문신, 심지어 화장을 통해 그 흔적을 지우거나 위장하려고 했지만 로마는 그런 행위도 처벌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 브랜드를 손상시키는 것은 범죄 기록을 포토샵으로 조작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콘스탄티누스와 같은 후대의 황제들은 그것을 완화하려고 노력했지만 얼굴 대신 손이나 다리에 브랜드를 찍으라고 제안했지만 그때도 요점은 영구적인 수치심이었습니다. 따라서 다음에 누군가가 결과에 직면하라고 말하면 그들이 문자 그대로 그런 뜻이 아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세요. 고대 로마에서는 범죄를 기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얼굴에도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신성모독에 대한 혀 제거 고대의 잡담에 작별 인사를 전하세요. 로마의 언론의 자유는 조건부였습니다. 황제를 칭찬하고 철학을 토론하고 시를 낭송할 수 있었습니다. 신을 모독하면 황제를 모욕하거나 잘못된 귀에 잘못된 말을 속삭이면 문자 그대로 끔찍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혀를 제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그렇게 했습니다. 논리는 간단했습니다. 당신의 말이 위험하면 로마는 당신을 영구적으로 침묵시켰습니다. 그 과정은 정확히 미묘하지 않았습니다. 마취도 없고 멸균 도구도 없었습니다. 집게 철과 고통 군인이나 사형 집행이는 당신의 혀를 움켜쥐고 잘라내거나 어떤 경우에는 완전히 뽑아낼 것입니다. 수술이 아니었고 국가에서 승인한 검열이었고 항상 종교와 관련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신에 대한 신성모독은 특히 공개적으로 목성을 조롱하거나 신성한 불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 처벌로 가는 빠른 길이었지만 신성모독은 종종 황제나 제국의 도덕적 질서에 대해 말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당신의 입이 강력한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다면 갑자기 의료 응급 상황이었습니다. 농담 하나 이단적, 속삭임 하나 반항적 성가 하나 잘라내기. 이 처벌은 잔혹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연극적이었습니다. 공개적으로 혀를 자르는 것은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지만 우리의 말에는 그 이상의 힘이 있습니다. 시련을 견뎌냈다고 해도 그 이후의 삶은 피크닉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말할 수 없었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수 없었고 제대로 비명을 지를 수도 없었습니다. 절단을 통한 고립이었습니다. 피부가 아닌 침묵 속에 새겨진 주홍글자. 아이러니하게도 초기 기독교 순교자들 중 일부는 이런 운명을 겪었지만 그들은 신앙을 포기하기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설교했습니다. 로마는 그들의 생각을 침묵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메신저에게 넘어갔습니다. 물론 기독교인들은 이 이야기를 신의 용기에 대한 이야기로 바꾸었고 이는 로마인들을 더욱 격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극단적으로 들린다면 로마가 통제에 집착했고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는 것보다 사람을 통제하는 더 나은 방법은 없습니다. 다음에 누군가가 당신에게 혀를 멈추라고 말하면 그것은 단지 말장난이었기에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고대 로마에서는 그것이 깨지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비벼가 예술이 되었을 때의 바퀴, 로마인들이 사람을 파괴할 창의적인 방법이 고갈되었다고 생각했다면 우리는 바퀴를 소개하겠습니다.
또한 브레이킹 휠이라고도 불리며 극적인 플레어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 중세시대의 캐서린 휠이라고도 불립니다. 이것은 처형이라기보다는 인체를 원자재로 사용한 마카브라 조각 세션에 가깝습니다. 작동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사형수를 큰 나무 바퀴에 묶고 팔과 다리를 회색 인간 불가사리처럼 벌린 다음 무거운 철봉으로 무장한 사형 집행인을 세웠습니다. 실제 작업을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하나 천천히 의도적으로 사지를 부수기 목표는 즉시 죽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요, 목표는 피해자를 살려두면서 뼈를 부수는 것이었습니다. 팔을 꺾고 허벅지를 부수고 발목을 비틀어 더 이상 발목처럼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몸은 부자연스럽게 접혀 고통과 정밀함을 흉측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피에스타, 저항 부러진 몸은 바퀴살을 통해 짜여졌고 사지는 악몽 같은 마크라 프로젝트처럼 구부러지고 꿰어졌습니다. 때로는 바퀴가 기둥 위에 들어 올려졌습니다. 경고의 깃발은 때로는 바람에 부드럽게 빙빙 돌게 두기도 했는데 분위기를 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대중의 메시지였습니다. 바퀴를 부수는 것은 살인, 반역, 강도와 같이 특히 사악하다고 여겨지는 범죄에 사용되었습니다. 군중에게 이것은 선을 너무 넘어섰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서 썩어가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생존자는 드물지만 뒤틀린 반전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시련에서 살아남았다면 하루나 이틀 후에도 아직 숨이 붙어 있었다고 말합니다. 때로는 가슴이나 목에 마지막 일격을 가해 자비를 베풀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들리는 것처럼 끔찍하기도 했습니다. 처벌은 로마보다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중세 유럽은 그것을 너무 좋아해서 스파이크, 불, 극적인 대본을 추가하여 예술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로마는 단순히 무대를 설정했기 때문에 다음에 출퇴근이 힘들다고 생각할 때 적어도 나무 바퀴에 묶이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로마의 공공뼈 갤러리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정의는 맹목적이지 않았습니다. 대담하고 잔인했으며 만들어졌습니다. 최대 노출 뜨거운 재로 처형 곡물 같은 느린 연소로 죽음 창조적인 살인에 관해서 고대 로마는 항상 뭔가 끓어오르는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덜 알려졌지만 깊이 불안한 처벌 중 하나에 들어갑니다. 뜨거운 재로 처형 십자가형이나 사자만큼 유명하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고안된 가장 느리고 심리적으로 가장 무서운 죽음의 방법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칼도 없고 피도 흘리지 않고 빨리 풀려나지도 않습니다. 재만 뜨겁고 질식하고 끝이 없습니다. 이 끔찍한 방법은 인정됩니다. 놀랍지 않게도 네로 황제는 처형을 행위 예술처럼 여겼습니다. 기록된 사례 중 하나에서 네로는 적의 목까지 구덩이에 묻었습니다. 지금까지 고전적인 로마였지만 참수하거나 돌로 치는 대신 네로는 한 가지 방법을 더했습니다. 깔때기를 그 남자의 입에 넣고 끓는 물이 아닌 뜨거운 재를 천천히 부었습니다. 불의 재가 아닙니다. 첫눈에 보기에 무해한 재는 부드럽지만 바로 여기에 천재적인 공포가 발동합니다. 재는 타오르고 목을 막고 폐를 태우고 내부에서 질식시킵니다. 빨리 죽이지 않고 천천히 질식합니다. 점차적으로 당신은 모든 순간을 느끼고 모든 숨결이 불로 변하고 모든 삼키기가 당신의 마지막이 되고 재가 가라앉으면서 당신은 피를 흘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겉으로는 타지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모든 것이 쇠약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먼지에 의한 죽음이고 질식에 의한 죽음이 침묵으로 위장되어 있습니다. 왜 재라고 생각했습니까? 그것은 굴욕적이고 품이 없는 재는 파괴의 잔재로 더러움을 씻어내고 불에 타 죽는 것의 흔적을 지우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재 속에서 죽는 것은 상징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주목받지 못하고 강철이나 불꽃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당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극적인 죽음의 가치도 있고 남은 것의 느린 분쇄만으로도 이 처벌이 일반적이지 않았다는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네로가 정말로 싫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예약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존재 자체를 조용히 지우고 싶어 했지만 최대한의 심리적 고통을 주었고 군중에게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피도 비명도 없고 구멍 속의 남자와 회색 먼지가 흩날릴 뿐이었습니다.
다음에 누군가가 제에서 제로, 먼지에서 먼지로라고 말하면 네로의 로마에서는 그것이 시적인 것이 아니라 의전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참치 성추행범 로마에서 가장 치명적인 의상 사고고대 로마 패션은 참치 몰레스터를 입지 않는 한 사람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그것을 인화성 죽음의 가온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이 그림은 당신을 경기장으로 인도하거나 말뚝에 묶고 사슬이나 밧줄 대신 사형 집행인이 튜닉을 입고 다가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 다행입니다. 적어도 입을 옷을 주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물이 아니라 피치타르와 기름이 떨어지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이것은 튜니카 몰레스터입니다. 문자 그대로 성가신 튜닉이지만 더 정확하게는 매우 인화성 악몽의 옷입니다. 그것은 젖은 옷이었습니다. 가연성 물질에 꼭 맞게 끼워 넣고 아직 살아있는 동안 불을 지르면 그 안에 있는 것은 단순한 저형 방법이 아니라 네로 황제 때 가장 유명하게 사용된 공개 공연이었습니다. 그는 악명 높은 정원 파티에서 저형을 사후 오락으로 바꾸었습니다. 네로는 튜니카를 사용하여 땅을 밝히고 인간 횃불로 로마의 여가에 대한 그의 왜곡된 비전을 밝혔습니다. 그것을 쓴 사람 방화범 반역자 기독교인, 특히 연극적인 종말을 맞이할 자격이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 불꽃은 이에 달라붙었습니다. 몸이 녹아내리는 피부, 불타오르는 머리카락, 타오르는 폐, 그리고 탈출할 방법도 꺼낼 방법도 없는 튜닉은 몸에 붙어 있었고 그것은 당신과 함께 타올랐습니다. 로마는 좋은 신화적 참조를 좋아했기 때문에 때때로 헤라클레스의 독이 든 셔츠를 모델로 삼았습니다. 영웅이 죽기 전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는 옷이었습니다. 로마는 단지 당신을 죽인 것이 아니라 시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진정한 천재성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것은 심리학에 있었습니다. 당신은 단지 죽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비명을 지르며 휘두르며 군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불에 휩싸였습니다. 그것은 어떤 돌 비문보다 더 명확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제국을 횡단할 때 일어나는 일 중 하나는 불타오르는 네로가 거짓말을 했다는 기록이 있는 동안 음악이 연주되었다고도 합니다. 불길이, 치솟자, 뜨거운 공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옷이 불편하거나 너무 꽉 끼는다고 불평한다면 기름에 젖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로마에서는 패션이 단순히 성명을 발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로마가 역사에서 당신을 삭제했을 때 다미오 메모리얼이라고 외쳤습니다. 대부분의 로마 처벌은 시체로 끝났지만 일부는 기억 속으로, 유산 속으로, 소멸 속으로 더 깊이 파고듭니다. 이것은 기억의 단죄, 즉 로마의 가장 끔찍한 형벌입니다. 의도적으로 죽음을 잇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무엇입니까? 국가를 부끄럽게 한 황제, 반역한 장군, 은총에서 너무 멀어진 원로원 의원이라면 로마는 당신을 죽일 뿐만 아니라 당신을 완전히 지울 수도 있습니다. 조각상, 부수거나 훼손된 비문, 끌로 깎은 초상화, 당신의 이름 위에 칠해진 페인트, 공식 문서에서 삭제된 동전과 기념물, 업적이 있으면 재배치, 지지자가 있으면 그들은 침묵했고 가장 파괴적인 부분은 담나시오 메모리알에 복종한 많은 사람들이 강력하고 두려워했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들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합니다. 로마가 삭제에 너무 능숙했기 때문입니다. 전체 통치가 침묵 속으로 사라지고 역사적 증발이 일어납니다. 가장 유명한 예 중 하나는 캬라차라의 형제인 황제 가톨이었습니다. 차라카라가 그를 어머니 품에 암살한 후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톨의 이미지를 모든 모자이크 그림에서 제거하도록 명령했고 수천 개의 비문이 편집되었습니다. 그의 이름 일부 남아있는 예술 작품에서 손으로 긁어낸 것처럼 여전히 게이터의 유령이 보입니다. 어색한 틈 반쪽 얼굴 이름이 부분적으로 긁혀 나갔습니다. 잊으려는 행위에 잡힌 역사처럼 소름 끼치지만 담나시오 메모리알은 복수에 관한 것이 아니라 통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로마가 과거를 다시 쓸 수 있다면 미래를 조각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다면 그들의 아이디어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여기에 없었던 것처럼 말하는 제국의 방식이었고 누군가가 그렇지 않다고 말하면 다음이 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무섭도록 현대적인 것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취소 문화, 사회적 시대, 우리의 평판이 파괴된 것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로마는 2000년 전에 트윗 대신 글로 그것을 했습니다. 로마의 가장 기괴한 처벌에 대한 이 이상한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가장 잔인한 처벌은 불이나 사자 또는 밧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대 로마에서 당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이 잊혀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1800년대 초 미국 풍경은 서쪽으로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미지의 야생과 속삭이는 약속 그들을 쫓아갈 만큼 대담한 자들. 동쪽은 도시 공장과 퇴색하는 농장으로 붐비고 있었고 좁고 억압적인 느낌이 들기 시작했지만 서쪽은 꿈이었고 페인트가 달라붙을 만큼 위험이 있는 빈 캔버스였습니다. 그것은 선술집에서 속삭임으로 시작되었고 교회 의자에서 저녁 식탁 주변에서 은빛처럼 반짝이는 강이 열린 땅에 대한 이야기, 노력 없이 꽃을 피운 계곡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1803년 루이지애나 매입은 어린 미국의 크기를 2배 이상 늘렸습니다. 갑자기 상상할 수 없는 공간이 생겼고 그것은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주장한 것처럼 서부는 나침반의 방향 이상의 것이었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름에 빚이 묻지 않는 곳, 누구도 당신이 어디서 왔는지 묻지 않는 곳, 당신의 손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만 묻는 곳, 몽상가와 절망적인 사람 모두를 불러들였습니다. 새로운 땅을 찾는 농부, 평화를 찾는 과부, 모닥불 이야기에서 조각된 전설을 쫓는 모험가, 고속도로가 없었고 보장도 없었고 두 번째 기회도 없었습니다. 서부로의 모든 여정은 불확실성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마차가 산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강이 너무 빨리 얼어붙을까요? 반대편에는 음식이 있었지만 수만 명의 사람들이 꽃자루에 쌓인 유아와 소금에 절인 돼지고기 상자 사이에 몸을 숨긴 할머니를 데리고 미지의 세계로 떠났습니다. 서부로 가는 것은 모든 것을 걸고 하는 도박이었지만 뒤에 남는 것은 한계에 도전하는 삶에 굴복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국경은 단순히 지도에 표시된 장소가 아니라 의지와 끈기, 혼돈 속에서 질서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의 시험이었습니다. 나무, 강철, 그리고 희망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태양이 끝없는 초원과 산등성이 뒤로 지면서 수레바퀴와 지친 얼굴에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을 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미국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개척자들이 거친 국경에 맞설 수 있기 전에 한 번에 한 마일씩 서쪽으로 천천히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보급품뿐만 아니라 미래 전체를 운반할 수 있는 선박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서부 이주를 위한 척추인 덮인 마차에 들어가십시오. 그것은 무대 마차도 아니고 화려한 마차도 아니었습니다. 땀과 희망, 그리고 쇠못으로 고정된 바퀴가 달린 나무 상자였습니다. 대부분의 가족은 마차를 처음부터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차를 샀거나 기존 마차를 개조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유형은 코노소카였지만 개척지에서는 더 작고 가벼우며 저렴한 것이 필요했고 이것이 대초원 스쿠너가 되었습니다. 바람에 펄럭이는 캔버스 상판이 풀이 무성한 바다를 항해하는 배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명명되었지만 이 배는 금이나 보석을 싣지 않았습니다. 소금에 절인 돼지고기, 가루, 콩, 주철, 냄비, 물레, 성경, 그리고 아마도 좋은 이불 한 장을 싣고 있었습니다. 1인치마다 공간이 고려되었습니다. 공간은 생명이었고 무게는 사람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완전히 짐을 싣은 마차는 더 이상 2,000파운드까지 실을 수 없었고 그것을 끄는 손은 로키 산맥에 도착하기 훨씬 전에 무너졌습니다. 말은 너무 연약했고 노새는 너무 비쌌습니다. 소를 끄는 사람 진정한 확장의 엔진은 느리고 완고하지만 깨지지 않는 가족들은 마차, 아레나 옆에서 잤습니다. 사생활은 소수만이 감당할 수 있는 사치였고 할리우드가 암시하는 것과 달리 사람들은 하루 종일 안에 타지 않았습니다. 뼈가 흔들리고 등이 멍들 것입니다. 대부분은 물집이 생기는 날마다 몇 마일을 걸어갔습니다. 마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생존 포드였습니다. 약, 여분의 마차혀, 화약, 씨앗을 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족이 정착한 후 쿠페를 시동하기 위해 마차 바닥 아래에 상자의 병아리를 담아 옮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실용성에도 불구하고 마차는 상징적이기도 했습니다. 소가 멍에를 씌우고
바퀴가 삐걱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하자 돌이킬 수 없게 된 순간 집은 팔렸고 뒤에 있던 땅은 사라졌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오직 오솔길, 하늘, 그리고 더 나은 것이 앞에 있다는 믿음뿐이었습니다. 모든 융기, 모든 깨진 차축, 모든 지늘길은 미국 확장의 이야기에 쓰인 한 줄이었습니다. 잉크가 아닌 바퀴에 움푹 들어간 부분과 의지력으로 새겨졌습니다. 오솔길에서의 삶은 어떤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낭만적인 모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힘들고 먼지에 젖어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시작되었고 수탈근 필요 없었고 가죽 마구의 울림과 마차 바퀴의 으르렁거림은 알람 시계에 충분했으며 평균적인 마차 행렬은 날씨에 따라 하루에 약 11.5마일을 이동했습니다. 지형과 그날 아침에 얼마나 많은 차축이 부러졌는지 오리건, 산타페와 캘리포니아 경로와 같은 길은 땅에 새겨져 있었고 각 길에는 버려진 소지품이 늘어서 있었고 부러진 바퀴와 서쪽으로 가지 못한 사람들의 무덤이 있었습니다. 식사는 단순하고 튼튼했습니다. 끝없이 반복되는 커피는 사치스러운 물이었고 도박의 가을은 깨끗할 수도 있고 박테리아가 가득할 수도 있었습니다. 끓는 물은 연료와 시간이 있다면 도움이 되었고 그렇지 않으면 행운과 기도였습니다. 음식은 배급되었고 소금에 절인 고기, 딱딱한 건조콩, 때로는 야생 사냥감이었으며 누군가가 직접 총을 쏠 수 있다면 야생 양파와 열매는 소중한 별미가 되었습니다. 질병은 길에서 가장 큰 살인자였습니다. 콜레라는 들불처럼 캠프를 휩쓸었습니다. 오염된 물에서 나왔고 몇 시간 만에 빠르게 죽었습니다. 때로는 반대파, 괴혈병, 뱀물림이 다른 사람들을 그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의사는 없었고 가정 요법과 희망만 있었습니다. 때로는 희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기쁨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막대기와 돌로 놀거나 마차의 그림자를 따라 뛰어다녔습니다. 가끔씩 길에서 결혼식이 열렸고 출산도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피뿐만 아니라 공동의 고난과 먼지에 젖은 동지애로 형성되었습니다. 밤에는 마차가 원을 그리며 돌았습니다. 종종 신화적으로 묘사되는 토착민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동물과 차가운 바람, 불이 피워졌고 빵이 뜨거운 돌 위에 구워졌고 누군가가 바이올린을 꺼낼지도 모릅니다. 몇 시간 동안 웃음과 음악이 밀려왔습니다. 어둠이지만 휴식은 항상 짧았습니다. 내일은 더 많은 걷기, 더 많은 자연, 그리고 더 적은 보장을 가져왔습니다. 산길에서의 삶은 일상에 의한 생존이었습니다. 당신은 부츠를 사랑하고 물집을 미워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당신은 조용히 애도하고 어쨌든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땅은 슬픔을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산길에서 몇 주 또는 몇 달이 지나야 서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나무, 물, 평평한 땅이 보이는 것만으로도 개척자가 무릎을 꿇고 감사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지만 축하는 짧았습니다. 가족이 자리를 찾으면 진짜 일은 시작되었다. 자급자족은 화려하지 않았다. 미리 지어진 집도 없었고 울타리도 도로도 없었다. 그저 열린 땅과 계절의 똑딱거리는 시계만 있었다. 첫 번째 우선순위의 대피소는 대개 가족이 겨우 지을 수 있을 만큼 작은 한 칸짜리 통나무집이었다. 도구는 제한적이었고 모든 통나무를 베어내야 했고 손이나 소로 다듬고 옮겨야 했다. 사슬톱도 청사진도 없었다. 도끼와 모래와 추측만 있었다. 대부분의 오두막은 흙바닥이었는데 비가 오면 진흙으로 변하고 겨울에는 꽁꽁 얼었다. 창문은 종종 구멍뿐이었다. 추위를 막으면서도 빛을 들이기 위해 동물 가죽이나 기름칠한 종이로 덮은 굴뚝은 사치였습니다. 많은 오두막집은 지붕의 간단한 구멍으로 시작하여 연기를 배출했습니다. 가족은 집 안에서 기침을 많이 했습니다. 집 모피나 옥수수 껍질 더미에서 잤습니다. 침대는 나무 프레임에 밧줄을 엮어 만들었습니다. 운이 좋으면 통나무 사이의 틈을 진흙과 이끼로 막아 바람을 막았습니다. 운이 좋지 않으면 바람이 어쨌든 들어왔고 첫 번째 겨울이 왔습니다. 가족이 충분한 장작이나 식량을 저장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몇 달 동안 모든 영혼을 시험하는 계절이었습니다. 굶주림이나 동상, 눈보라가 며칠 동안 그들을 가두어 둘 수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코요테가 울부짖었습니다. 늑대들이 맴돌았지만 개척 정신은 여전히 지속되었습니다. 가족들은 동물성 지방으로 양초를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옷을 수선하고 모닥불에서 요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불 옆에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편지를 쓸 곳이 있으면 편지를 썼습니다. 이웃은 드물었지만 새로운 오두막이 지평선에 나타났을 때 도움이 제안되었습니다. 공동 지붕 빌린 소를 키우기 따뜻한 식사 생존은 강인함과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한 가족은 10년을 버틸 수 없었습니다. 개척지에서의 첫 겨울은 추웠을 뿐만 아니라 꿈이 굳건한 결의로 굳어지거나 미국 개척지의 눈 아래 묻히는 조용한 시련이었습니다. 힘은 근육만으로 측정되지 않았습니다. 인내, 희생, 조용하고 끊임없는 용기로 측정되었으며 아무도 그것을 구현하지 못했습니다. 개척지 여성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10센트짜리 소설 속의 우아한 아가씨들을 잊었습니다. 이 여성들은 앞치마를 두른 전사였습니다. 마차에서 내리는 순간 그들은 건설자, 농부, 조산사, 정육점이 되었습니다. 의사와 교사가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뭔가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했습니다. 그들은 새벽 전에 일어나 버터를 휘젓고 빵을 굽고 젖소를 짜고 대부분의 남자들이 눈을 비비기도 전에 정원을 가꾸고 보존식품을 만들고 가축을 돌보고 가족이 입는 모든 것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아플 때는 종종 처음부터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출산 시 약초를 투여했습니다. 그들은 때로는 이웃을 위해, 때로는 자신만을 위해 조산사 역할을 했습니다. 국경에 있는 한 여인은 뱀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삽을 들고 오후에는 아이들에게 독서를 가르쳤지만 열병으로 아이를 잃었을 수도 있고 해가 질 무렵에는 저녁 식사를 준비해 놓았을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집을 비웠거나 영원히 떠났을 때에도 총은 그들에게 낯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성들은 소총, 도끼, 프라이팬 등 손에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해 농장을 지켰습니다. 늑대, 도적, 심지어 약탈자까지 물리친 여성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기를 한쪽 엉덩이에 안고 있었습니다. 외로움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적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이 몇 마일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편지를 받는데 몇 주, 심지어 몇 달이 걸렸습니다. 도착 침묵은 귀가 먹을 수 있었지만 이 여성들은 황야에서 한 바늘 한 바늘, 한 번에 한 덩어리씩 문명을 뜨개질하며 견뎌냈습니다. 개척 여성들은 또한 지역사회의 중심을 형성했습니다. 그들은 헛간을 세우고 병든 이웃을 돌보고 교회가 아직 청사진일 뿐이었을 때 일요일 모임을 주최했습니다. 마침내 마을이 생겨났을 때 학교, 도서관, 법률을 고집한 것은 종종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개척 이야기의 배경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척추였습니다. 주목받지 못하고 과로하고 종종 간과되었지만 한번 그들의 힘을 알게 되면 잊을 수 없으므로 다음에 서부를 떠올릴 때는 말을 탄 카우보이만 생각하지 말고 소매를 뒤로 묶고 문 옆에 산탄총을 들고 오븐에 옥수수빵을 굽고 서쪽으로 향하는 마차 한 대, 오두막 한 채를 세우고 밭을 갈 때마다 이미 누군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미국 개척지는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대평원에서 수천 년 동안 그 땅을 고향이라고 부르던 수백 개의 토착 민족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태평양 연안의 땅은 토착민들의 삶과 깊이 얽혀 있었고 사냥터, 신성한 장소, 이주 경로, 의미로 가득 찬 강이 있었지만 미국 정부와 대부분의 개척자들에게 이곳은 고향이 아니라 잠재력으로 여겨졌고 그래서 약속이 풀리는 길고 고통스러운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토착 부족과 평화, 토지 권리, 자원을 약속하는 조약을 체결했지만 정착민들이 서쪽으로 몰려들면서 이러한 조약은 거의 모두 파기되었습니다. 부족들은 밀려났고 다시 밀려났으며 때로는 잉크로 밀려났고 때로는 화재와 총알로 인해 전체 국가가 종종 황무하고 조상의 집에서 멀리 떨어진 보호구역으로 강제로 이주되었습니다. 체로키족, 차우족, 라코타족, 코만치족 및 수십 명이 자신의 땅에서 낯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일부 토착 집단은 외교를 시도했고 다른 집단은 무력 충돌에 저항했습니다. 블랙호크 전쟁, 샌드크릭 학살, 리틀 비그혼 전쟁이 발생했지만 토착 전사들이 전투에서 승리했을 때조차도 정부는 철도를 갖춘 군대와 정착민을 계속 데려왔고 공간을 갈망하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을 차지할 의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토지 강탈이 아니었습니다. 문화적 소멸의 시대 아이들은 그들의 언어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는 기숙학교로 보내진 가족에게서 떼어졌습니다. 신성한 전통은 불법화되었고 토착 정체성은 지워져야 할 것으로 취급되었습니다. 문명화되거나 다시 쓰여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토착민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의 언어는 비밀리에 속삭여졌고 그들의 노래는 저항의 표시로 불렸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살아있는 불처럼 전해졌습니다. 개척지의 낭만적인 이미지는 종종 이러한 비용을 잇지만 진실은 서쪽으로의 확장이 승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은 미국 개척 시대를 이해하는 데 있어 느리고 파괴적인 행진이었습니다. 개척자들의 회복력과 그들이 쫓겨난 사람들의 비극이라는 두 가지 진실을 동시에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땅 자체와 마찬가지로 역사는 미국 개척 시대의 여러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과 질서는 늦게 도입되었고 때로는 새로 정착한 많은 마을에서 전혀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경찰도 쿠르도 감옥도 없었습니다. 정의는 적법 절차보다 누가 가장 큰 목소리를 내는지, 가장 빨리 추첨을 하는지, 누가 가장 큰 갱단을 지원하는지에 더 중점을 두었습니다. 짧은 국경의 법은 여러 모습을 띠고 있었고 처음에는 그들 모두가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범죄가 저질러지거나 말이 도난당하거나 가게가 강탈당하거나 더 나쁜 일이 발생하면 시민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술집이나 나무 아래에서 임시 재판을 열었고 죄책감을 느끼면 처벌이 빠르게 내려졌습니다. 총알이나 밧줄 또는 경고와 상처받은 자존심과 함께 마을에서 쫓겨났습니다. 결국 마을이 성장했고 그들과 함께 법집행관, 보안관, 경찰서장 및 대리관, 너비앳 허프 배트마스터송과 같은 이름이 생겼습니다. 야생의 빌 히콕은 전설이 되었고 어떤 사람들은 용감했고 어떤 사람들은 비뚤어졌으며 대부분은 둘 다 조금씩 있었고 주석 배지와 리볼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혼돈과 질서 사이의 얇은 선이었지만 법 집행관이 도착한 것만큼 빨리 무법자들도 도착했습니다. 국경은 떠돌이, 탈영병, 도박꾼 총잡이들을 자석처럼 끌어들였습니다. 먼지 속으로 사라지기를 바라는 빌리 더 키드 제시 제임스와 부치 캐시디와 같은 사람들은 은행과 기차를 털었을 뿐만 아니라 상상력을 사로잡았습니다. 신문은 그들이 시체의 흔적을 남기면서도 그들을 민속 영웅으로 만들었습니다. 국경정이 뒤에 있는 깨진 금고는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배심원이 그의 이야기를 더 좋아하면 말을 훔친 사람이 교수형에 처해질 수도 있고 살인 후 풀려날 수도 있었습니다. 뇌물도 효과가 있었고 위협도 효과가 있었으며 때때로 정의는 복수와 더 멋진 모제에 불과했습니다. 법정이 존재했을 때조차도 종종 판사가 하드웨어 카운터를 운영하는 자파점에 불과했습니다. 혼란에도 불구하고 또는 그 때문에 국경지역 사회는 천천히 법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판사가 자경단을 대체했고 감옥이 나무가지를 대체했지만 신화는 결코 죽었고 아마도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알려진 세계의 끝에서 정의는 눈이 멀지 않았고 무장했으며 먼지가 많았고 처음에는 2번 묻지 않았다. 미국 개척지는 마차 바퀴의 속도로 천천히 삐걱거리며 날씨가 허락하는 대로 움직였지만 1800년대 중반에서 후반에 이르러 대초원의 고요함은 증기기적 소리라는 새로운 소리에 의해 산산이 조각났다. 철도의 도래는 모든 것을 갑자기 바꾸었다. 한때 마차로 몇 달이 걸리던 여정을 며칠 만에 마칠 수 있게 되었다. 1869년에 완공된 대륙 횡단 철도는 동서로 강철로 연결되어 개척지를 변화시켰다. 황무지에서 상업의 통로로 정착민들이 몰려들었고 밤새 새로운 창고와 상품 옆에 몰려들었습니다. 난로에서 바느질 바늘까지 모든 것이 기차로 도착했습니다. 개척자들을 위해 더 이상 비축하거나 수작업으로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철도는 생존을 의미했습니다. 열병이 치명적이 되기 전에 약이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농작물이 지역 시장 너머로 팔릴 수 있었습니다. 날씨와 강 때문에 오랫동안 지연되었던 편지가 며칠 만에 배송될 수 있었습니다. 국경은 도박이 아닌 계산된 위험이 되었지만 철도는 전신선을 따라 혼자 달리지 않았습니다. 가늘고 윙윙거리는 구리 가닥이 점과 선으로 나라를 꿰매었습니다. 전신은 개척지에 전에 없던 것을 제공했습니다. 즉각적인 통신 와이오밍의 목장주는 몇 분 안에 대통령 선거 소식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보안과는 100마일 떨어진 곳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고립 초기 개척자들의 큰 두려움은 한 번의 신호음으로 죽어갔습니다. 그 영향은 엄청났습니다. 경제가 확장되었습니다. 정부는 더 멀리까지 도달했습니다. 법 집행은 더 빨라졌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철도와 전신주를 환영한 원주민 부족은 그들이 한때 자유롭게 돌아다녔던 땅이 이제는 전선으로 묶여있고 일부 구역을 소유하고 있다는 침입 신호로 여겼습니다. 일부는 노선을 파괴하고 기차를 탈선시키고 불가피한 일을 지연시켰지만 철마를 타고 진행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철도가 건너뛴 마을은 시들어버렸고 다른 마을은 거의 하룻밤 사이에 도시로 붐볐습니다. 황야는 마일 단위로 철도가 마일 단위로 줄어들었고 개척 정신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더 이상 고립되지 않았습니다. 플러그가 꽂히고 연결되었습니다. 상업화된 국경선은 여전히 야생이었지만 19세기 말에는 증기와 신호로 운행되었습니다. 한때 자연과 정착지를 구분하던 선에 심오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유명한 국경선은 흐릿해지고 희미해지다가 마침내 1890년에 사라졌습니다. 미국 인구조사국은 공식적으로 국경선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즉, 미국 개척지는 폐쇄되었고 서쪽으로의 대진격은 끝났으며 숲은 개간되었고 철도는 해안과 해안을 연결했으며 들소는 거의 사라졌고 부족들은 보호구역에 갇혔습니다. 한때 광활하고 신비로웠던 땅은 에이커 단위로 측정되고 지도에 표시되어 판매되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그것은 승리를 의미했습니다. 꿈은 실현되었고 대륙은 길들여졌으며 다른 사람들에게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뻗어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특히 토착민과 이주민 공동체에게는 그것은 한때 고향이었던 곳에 에라시아의 상실과 씁쓸한 침묵이 흘렀음을 의미했습니다. 개척지의 끝은 단순히 지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험난한 개인주의, 외로운 개척자의 신화, 영웅주의와 고난에 대한 캠프파이어 이야기들은 사라지지 않고 전설이 되었습니다. 프레더릭 잭슨, 터너와 같은 작가들은 개척지가 미국의 영혼, 민주주의, 근성, 불안함을 형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개척지는 미국인들에게 생존을 위해 적응하는 법과 자신과 이웃에게 의지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개척지는 카우보이, 통나무집 대통령, 골드러시 광부를 탄생시켰습니다. 모든 아이콘은 국가적 신화의 구조에 짜여 있지만 현실은 더 지저분했습니다. 개척지는 땀, 흙, 질병, 죽음이었습니다. 용감하고 잔인했으며 희망적이고 불의했습니다. 모순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유산은 오늘날에도 그러한 긴장감을 반영합니다. 개척지는 지리학이 아니라 정신으로 살아 있습니다. 토지, 과학이든 우주이든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 미국인이 되는 것의 의미를 정의합니다. 마차는 더 이상 굴러가지 않고 오두막은 박물관이 되고 산길은 고속도로가 되지만 주에 깊게 들으면 초원바람에 메아리가 여전히 들리고 더 멀리 나아가려고 감히 했던 사람들로부터 전해진 이야기들이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개척지는 사라지지 않았고 그것은 기초가 되었습니다. 악기가 있기 전에는 리듬이 있었습니다. 땅에서 발이 뛰는 소리, 두 손의 박수 소리, 조용한 가슴 속에서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 음악은 나무나 줄, 뼈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몸으로 시작되었고 호흡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글을 쓰기 훨씬 전인 수만 년 전에 농업이나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초기 인류는 동굴 과화제 주변과 숲에서 비행기를 조종하면서 특정 움직임, 즉 발구르기, 외침, 호루라기 소리가 감정을 자극하여 주의를 끌거나 심지어 두려움을 달래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음악은 문화적 발명품이 아니라 생물학적 본능인 것 같습니다. 불빛 아래 웅크리고 있는 작은 사냥꾼 찻집인 무리를 상상해 보세요. 한 사람이 낮게 높아지는 음을 흥얼거리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이 리듬에 맞춰 박수를 치고 세 번째 사람이 새소리를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단어는 없고 소리만 있으며 그 순간 그들은 더 이상 단순히 생존하는 개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연결되어 있고 그들은 이전의 인간이었습니다. 드럼 소리 자체가 신성시되기 전에 플루트는 많은 인류학자들이 초기 음악이 사냥을 위한 동물 울음소리를 모방하거나 먼 거리를 가로질러
소통하기 위해 자연음을 흉내내는 모방에서 나왔을 것이라고 믿지만 어느 시점에서 이러한 소리는 실용성에서 표현으로 선을 넘었습니다. 리듬은 신호 이상이 되어 감정의 언어가 되었고 운걸거림은 자장가가 되었고 비명은 노래가 되었습니다. 음악이 언어보다 먼저 또는 적어도 언어와 함께 왔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말하기 전에 우리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오늘날에도 유아는 더 많이 반응합니다. 본능적으로 말하는 것보다 음색과 멜로디에 더 가깝습니다. 높이 리듬과 진동에 대한 무언가가 우리 안에 하드와이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음악을 발명한 것이 아니라 기억했고 아마도 가장 아름다운 점은 이러한 최초의 소리가 엘리트나 재능 있는 사람들을 위해 예약된 것이 아니라 보편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대륙을 가로지르는 초기 인류의 공유된 경험 음악은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에서 목소리와 손이 있고 두드리거나 흔들 수 있는 것이 있는 곳 어디에서나 만들어졌습니다. 첫 번째 플루트가 뼈에서 조각되기 전에 현이 늘어나고 드럼이 벗겨지기 전에 인간은 이미 소리가 영혼을 움직이는 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빙하 시대의 추위 속에서 매머드가 돌아다니고 빙하가 땅을 조각했던 유럽. 조용한 혁명이 도구나 불이 아닌 동굴 어딘가에서 일어났습니다. 초기 인간이 속이 빈 새 뼈를 집어들고 몇 개의 구멍을 뚫고 불면 순수하고 잊혀지지 않는 소리가 났습니다. 의도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악기의 탄생이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40,000년 이상 된 뼈 플루트를 발견했는데 이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악기 중 하나입니다. 독일의 호울펠스 케이브와 같은 유적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플루트는 독수리, 날개뼈나 매머드 상아는 다루기 쉬운 재료가 아니지만 제작자는 정확한 간격으로 손가락 구멍을 새기는데 시간을 들여 정밀함이 우리에게 심오한 무언가를 말해주는 다양한 음표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무작위가 아니라 반복 가능하고 표현을 위해 만들어진 음악이었습니다. 왜 그들은 이런 일을 했을까요? 아마도 그 소리가 새 노래를 흉내낸 것일 수도 있고 자연에 대한 부름일 수도 있고 삶에서 죽음으로의 전환이나 계절의 흐름을 표시하는 의식을 동반했을 수도 있고 아마도 누군가가 어둠 속에서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싶어서 플루트를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선사시대 인간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생존에만 초점을 맞춘 조잡한 플루트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뼈를 보고 음식을 보지 못한 마음의 창의성을 말하지만 이러한 악기는 또한 공동체를 암시합니다. 혼자 연주하는 플루트는 음악을 만듭니다. 그러나 그룹으로 연주하면 리듬과 화음, 그리고 불 주변에서 공유된 경험을 만듭니다. 플루트는 통나무와 돌을 두드리며 목소리를 합쳤을 수도 있습니다. 음악은 동굴 벽에 메아리치며 울려 퍼졌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콘서트를 생각해 보세요. 이 빙하기 플루트는 농업 바퀴, 심지어 문자의 발명보다 앞선 것입니다. 혁신의 계층 구조에서 음악은 사치가 아닌 필수품으로 일찍 등장했습니다. 빙하 시대에 플루트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기쁨, 슬픔, 신비, 의식의 표현이었습니다. 먼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연약한 속삭임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를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뼈와 숨결로 인간이 만든 멜로디. 플루트가 우리의 첫 번째 목소리였다면 드럼은 우리의 심장 박동이었습니다. 도시가 생기기 훨씬 이전, 왕이 생기기 훨씬 이전, 별 아래 모인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땅을 두드리고 리듬을 쳤습니다. 드럼은 한 곳에서 발명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곳에서 나타났습니다. 대륙과 문화가 마치 인간의 몸과 지구 자체가 동기화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가장 초기의 드럼은 아마도 속이 빈 통나무나 진흙 냄비 위에 동물 가죽을 펼친 단순한 형태였을 것입니다. 그것은 리듬의 도구였을 뿐만 아니라 의식적인 소통과 권력의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북소리는 신을 불러일으키고 군대를 이끌거나 마을을 하나로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소음이 아니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오래된 드럼 전통 중 일부는 수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거기에서 드럼은 목소리가 되었고 음색 언어를 말할 수 있는 악기가 되었으며 인간의 구조를 모방했습니다. 시베리아의 샤먼들은 드럼을 사용하여 리듬을 전달하고 아마존의 영혼 세계로 가는 관문을 열었습니다. 물드럼 소리가 인간의 손으로 만든 천둥처럼 정글에 울려 퍼졌습니다. 드럼을 그토록 필수적으로 만든 것은
소리뿐만 아니라 보편성이었습니다. 멜로디가 필요하지 않았고 공식적인 훈련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박자를 느끼고 느끼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드럼은 출생의식, 장례식, 결혼식, 수학 및 전쟁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그 맥박은 혼돈의 구조를 부여했습니다. 리듬은 부족을 하나로 묶고 의식을 통합할 수 있었습니다. 전사들을 전투에 대비시키라는 박자가 우리는 하나다 라고 외쳤습니다. 초기 농업, 시대에도 북연주는 농부들이 막대기를 두드려 새를 쫓는 역할을 했습니다. 수학축제에서는 북소리가 이끄는 춤이 펼쳐졌습니다. 리듬은 시간뿐 아니라 계절, 순환,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나타냈습니다. 북은 진화했고 사람들은 악기의 조각, 페인트, 그리고 영적인 상징을 더했습니다. 북은 단순히 기능적인 용도가 아니었습니다. 다산, 보호 또는 신성한 연결을 상징하는 신성한 물건이었으며 언어 장벽을 넘어 세대를 넘어 전 세계를 연결해 주었습니다. 시계가 발명되기 전에 세상 정의나 문자가 발명되기 전에 세상 리듬은 우리가 숫자를 세고 감정을 느끼는 방식이었습니다. 드럼은 소리를 살아 움직이게 했고 시간을 실체화했으며 그 두드리는 소리에서 우리는 음악뿐만 아니라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인류가 동굴에서 도시로 이동하면서 음악은 생존 의식에서 정교한 예술로 발전했습니다. 강이 왕국을 조각하고 문자가 탄생한 문명의 요람인 고대 메소포타미아보다 이것이 더 분명한 곳은 없었습니다. 사원과 지구라트 사이에서 음악은 우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악기, 하프 거짓말쟁이의 가장 초기 묘사 중 일부가 벽에 새겨진 석판에 그려져 있습니다. 왕들과 함께 묻혔더라도 이것들은 비밀리에 만들어진 뼈 플루트가 아니었습니다. 금, 은, 청금석으로 장식된 세심한 제작품이었습니다. 그 곡선은 소리만큼이나 우아했습니다. 특히 하프는 세련미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종교와 왕족은 단지 악기일 뿐이지만 나무와 현으로 만든 신화였습니다. 이 초기 하프에는 프렛이나 지판이 없었습니다. 현은 손으로 뜯었고 각 음색은 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유연성이 부족했던 것을 분위기로 만회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하프는 북소리가 속삭였고 음표는 향처럼 공중에 맴돌았습니다. 이 도시에서는 신성한 몽환적이었습니다. 음악은 조직화되었고 음악가들은 훈련을 받았으며 음계와 강역은 유니폼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하프는 의식, 스토리텔링, 심지어 천문학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학자들은 별을 지도로 표시하고 하모니에 맞춰 연주했으며 하늘 자체가 천체 간격으로 노래한다고 믿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매장지에 하프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심오한 무언가를 말해줍니다. 음악은 죽음 넘어 영혼을 따라간다고 믿었습니다.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건축은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이며 북소리의 천둥이나 플루트의 원초적인 울부짖음과는 달리 하프는 음악에 새로운 품질을 가져왔습니다. 친밀함, 부드러움, 사려 깊음, 의도적임, 처음으로 아마도 소리는 신이나 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반성을 위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늘어지는 줄과 나무틀로 메소포타미아인들은 침묵에 목소리를 부여했고 그 침묵에서 고대 이집트에서 문명의 첫 멜로디가 탄생했습니다. 음악은 단순한 예술이 아니라 신성한 언어였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음악이 선물이라고 믿었습니다. 신화에 따르면 신들 중에서 가장 먼저 노래를 세상에 가져온 것은 여신 바트바트였으며 나중에 하테롤와 합쳐져 기쁨, 다산, 음악의 여신이 되었습니다. 음악은 단순한 멜로디를 넘어 사원, 무덤, 시장 등 어디에서나 울려 퍼지는 의식적 정체성과 영적인 건축물이었습니다. 선사시대의 원시 플루트나 메소포타미아의 의식용 하프와는 달랐습니다. 이집트 음악은 의식적 정밀성과 일상생활을 융합했습니다. 노동자들은 피라미드를 지을 때 리듬을 유지하기 위해 노래를 불렀고 어부들은 나일강의 노래를 불렀으며 사제들은 신성한 권리에 대한 찬송가를 연주했습니다. 여성들은 프레임을 연주했습니다. 출산과 장례식 때 드럼과 딸랑이 시작과 끝의 순간 가장 상징적인 이집트 악기는 하프, 전리품, 거짓말쟁이, 키룸, 플루트였습니다. 하프는 단순한 각진 모양에서 긴 아치형, 목이 있는 큰 곡선 장식 조각으로 발전했습니다.
소리뿐만 아니라 지위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최대 22개의 현이 있는 것도 있었는데 우아하게 제작되어 무덤 그림에 생생하게 나타납니다. 3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시스템은 독특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금속 막대가 달린 딸랑이는 유형으로 흔들면 딸랑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여신 숭배, 특히 하테르와 이시스 숭배와 밀접하게 연관되었습니다. 소리는 오락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신성을 깨우고 의식 중의 악을 떨쳐내고 영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집트의 음악가들은 항상 평민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음악가는 음악을 통해 사원에서 봉사하는 사제나 여사제였고, 어떤 음악가는 파라오와 외국의 고위 인사들을 신을 찬양하는 노래로 즐겁게 하는 궁정 음악가였습니다. 왕과 유산, 음악은 장례식에서 세상을 연결하기도 했습니다. 노래와 성가는 영혼을 지하세계로 인도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의 무덤에는 종종 가사와 악기와 음악가의 그림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음악은 영원한 것이었고 신을 기리고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우주의 질서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마하트 리듬은 혼돈이 아니라 우주의 심장 박동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음악을 만드는 것은 신성함을 되새기는 것이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음악은 단순한 예술 형태가 아니라 영혼과 우주 자체에 대한 과학이었습니다. 다른 문명에서는 의식과 축하 행사에 음악을 사용했지만 그리스인들은 더 깊은 질문을 했습니다. 왜 소리가 우리를 감동시키는가? 그리고 그들의 답은 신화 철학에서뿐만 아니라 수학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오늘날 삼각형으로 가장 잘 알려진 철학자 피타고라스가 등장했지만 전설에 따르면 음악 이론의 기원에서도 기념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피타고라스는 대장간을 지나가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망치를 치는 소리가 망치의 크기와 무게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이것은 현을 사용한 실험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는 현을 1.2t 또는 2.3과 같은 간단한 비율로 나누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협화음과 조화로운 음조 이 계시는 천구의 조화라는 개념을 낳았고 우주 자체가 수학적 비율에 따라 작동하며 음악은 우주적 질서의 메아리라는 믿음을 낳았습니다. 뜯은 모든 현은 단순한 음표가 아니라 천상의 거울이었습니다. 그리스 악기는 이 철학을 반영했습니다. 거짓말쟁이. 작은 하프와 같은 악기는 문명과 교육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호머와 사포와 같은 시인은 종종 손에 악기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오어스는 이중 리드 파이프로 야생을 제공했습니다. 그리스의 드라마, 의식, 때로는 전쟁에서 연주되는 감정적 대조 음악은 윤리와 성격에 깊이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철학자 플라톤은 다양한 음악 모드가 영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어떤 음악 모드는 용기를 북돋우고 다른 음악 모드는 게으름이나 혼돈을 조장합니다. 그는 이상적인 시민을 형성하기 위해 엄격한 음악 교육을 옹호했습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잘못된 척도는 나쁜 통치만큼 위험할 수 있지만 그리스인에게 음악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의학 도덕성, 수학적 완벽함이었습니다. 살과 공기를 통해 그들은 음악 이론, 표기법, 음양학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음정, 음계, 화성에 대한 그들의 이해는 수세기 동안 그리스의 로마, 중세, 근대 사상에 반영되었습니다. 음악은 소리 그 이상이 되었고 이성과 감정 사이의 다리가 되었습니다. 숫자와 아름다움 사이의 다리가 되었습니다. 영혼이 계산하고 날아오를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리스가 음악에 철학을 부여했다면 로마는 로마 세계에서 음악에 볼륨을 부여했습니다. 음악은 기능에 관한 것이었고 형태와 힘은 축제와 함께했습니다. 종교의식 검투사 게임 그리고 가장 유명한 전장은 그리스인들이 음악을 신성으로 가는 다리로 여겼던 곳입니다. 로마인들은 음악을 질서와 제국의 도구로 여겼습니다. 로마의 권력을 상징하는 가장 상징적인 악기 중 하나는 G 모양의 거대한 곡선 황동뿔인 코르누였습니다. 종종 그것을 들고 있는 군인보다 더 높았습니다. 코르누는 멜로디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명령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소리는 군대의 이동을 알리는 신호였고 전투 돌격과 후퇴 명령은 시끄러운 전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로마 장군들은 그저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코르누와 함께 전쟁을 조율했습니다.
현대의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괴경, 전투의 혼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고든 트럼펫, 이 악기들은 세계에서 가장 규율 있는 군대인 로마 군대가 동기화된 움직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고대 뿔피리의 노소에 같은 잊혀지지 않는 울림에 맞춰 수만 명의 군인들이 행진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단순한 조직이 아니라 심리전이었지만 로마 음악은 신전에서 군대 음악만은 아니었습니다. TBL의 이중 플루트는 경기장에서 신성한 권리에 반주했습니다. 음악은 검투사 게임을 시작했으며 현대 국가와 다르지 않습니다. 스포츠 행사가 열리기 전 연회장에서는 거짓말과 유압 장치가 작동했고 초기 수력 파이프 오르간은 엘리트 손님들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음악은 와인처럼 로마의 일상생활 속으로 흘러들었고 구조화된 공연적 본질을 지녔습니다. 그들은 그리스인에게서 많은 것을 차용했지만 그리스가 개인적 표현과 자기 성찰을 강조했던 그들만의 정신에 맞게 모든 것을 재작업했습니다. 로마는 대중의 광경과 통제를 강조했습니다. 음악은 오락과 선전이었고 로마가 이집트, 유대, 갈리아를 흡수했을 때 로마도 그들의 소리를 흡수했습니다. 로마 음악은 모자이크가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리듬과 동양의 멜로디, 지중해 악기를 혼합하여 광대하고 끊임없이 진화하는 무언가로 만들었지만 그리스 철학자들과 달리 로마 사상가들은 음악 이론에 대해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연주하고 그것을 사용하여 행진했지만 로마에서는 거의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소리는 결국 신비가 아니라 수단이었습니다. 로마는 음악을 정제하지 않고 가장 먼 속주에서도 제국의 북소리가 들릴 때까지 증폭시켰습니다. 서쪽은 제국의 리듬에 맞춰 행진했고 동쪽은 고대 인도의 소리의 영혼이라는 다른 것을 탐구했습니다. 음악은 단순한 예술 형태가 아니라 신성으로 가는 길이었으며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성서 중 하나인 바데스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사무라베드는 단순히 읽고 부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성가들은 스몬이라고 불리는 복잡한 멜로디 패턴을 따랐습니다. 이는 의식을 고양하고 우주를 조화시키려는 의도였습니다. 인도 문명이 발전함에 따라 악기도 발전했습니다. 초기 현악기인 베니나는 사라스와티의 지식과 예술의 여신과 연관되었습니다. 물이 담은 통 모양의 북입니다. 신성한 공연 중에 시간을 맞추었고 모든 음표와 리듬은 라가와 탈레에 연결되었습니다. 멜로디와 리듬 프레임워크는 특정 감정을 불러일으킨다고 믿어졌습니다. 하루 중 특정 시간대, 심지어 영적인 상태에서도 음악은 오락을 위한 것이 아니라 훈련, 명상, 내면의 에너지를 균형 있게 조절하고 영원에 다가가는 방법이었습니다. 한편 고대 중국에서는 음악이 신성했지만 정치적이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신화적인 5 황제 중 한 명인 전설적인 황제수는 음악을 통해 제국을 조화시켰다고 합니다. 중국 철학, 특히 유교는 올바른 음악이 도덕적 행동과 사회 질서로 이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올바른 음표는 영혼뿐만 아니라 국가에도 조화를 만들어냅니다. 악기는 우주적 균형을 반영하도록 신중하게 설계되었습니다. 7줄, 현악기인 기내는 학자와 현자들이 혼자 연주했습니다. 부드럽고 명상적인 음색은 내성과 미덕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입으로 불어서 연주하는 리드 악기인 세는 여러 개의 파이프로 통일을 상징합니다. 비양종은 왕실에서 청동종 세트로 사용되었습니다. 계층 구조와 의식 구조. 중국 음악은 인도와 중국 모두에서 인간을 천상에 맞추는 자연 주기에 맞는 정확한 수학적 강역으로 조율되었습니다. 음악은 삶과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삶이었습니다. 우주의 거울, 규율의 규범, 신성한 맥박이었습니다. 로마는 음악을 사용하여 동양을 정복했습니다. 신과 소통하고 자연과 자아와 소통했습니다. 빙하시대 동굴의 뼈피리 소리부터 메소포타미아의 반짝이는 형까지 신을 소환하는 이집트 낭포에서 황제를 진정시키는 중국 검은고까지 음악은 항상 오락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국경, 없는 언어이며 제국보다 먼저 존재하고 제국보다 오래 지속되는 힘입니다. 하지만 다른 많은 발명품이 사라진 동안 음악은 왜 지속되었을까요? 음악은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에 직접적으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존재의 감정적 중심입니다. 위로하고 경고하고 흥분시키고 연합하고 애도합니다.
울고 있는 아이에게 자장가가 제공하는 것과 같고, 말이 부족할 때 장례식 북이 전하는 것과 같고, 전투나 경기 전에 국가가 울리는 것과 같습니다. 음악은 직관적입니다. 안데스 산맥의 멜로디는 아프리카의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스칸디나비아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폴리네시아 섬이 친숙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음표가 아니라 그 음표가 전달하는 느낌입니다. 음악은 유연하고 적응하며 흡수하고 식민지화, 이주, 전쟁, 혁명에서 살아남습니다. 악기는 바다를 건너 노래가 언어를 바꾸고 음계가 진화하지만 핵심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리듬, 음색, 표현은 역사를 통틀어 우리가 음악을 사용하여 정체성을 정의해 왔습니다. 부족, 국가, 종교, 혁명은 모두 노래를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는 또한 정체성을 초월하여 협력하고 연결하기 위해 음악을 사용했습니다. 음악에는 공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혀는 귀와 듣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현대 과학은 이제 고대의 지혜가 직감적으로 음악이 뇌파를 변화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기억을 촉발한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알츠하이머 환자는 말이 사라져도 멜로디를 기억합니다. 군인은 소리를 통해 트라우마를 극복합니다. 아기는 말하기도 전에 자장가에 반응합니다. 우리는 음악을 치료로, 시위로, 예배로, 사업으로, 삶으로 바꾸었습니다. 언어로 분열된 세상에서 믿음과 진리 음악은 여전히 희귀한 상수입니다. 우리의 가장 초기 조상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인간의 특징입니다. 새 뼈에 불어넣고 돌의 리듬을 두드립니다. 우리가 우주와 기술, AI 분야에서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음악은 우리의 기원을 상기시켜줍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라 생각하고 꿈꾸는 존재이며 살아있는 한 우리는 계속 음악을 만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야기를 전할 수 있기 훨씬 전부터 우리는 소리를 가지고 있었고 소리가 우리를 인간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